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2021년 2회차 지난 2021년 2월 7일 날 진행이 됐던 CS 리더스 관리사 CS 실무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론 1번부터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론 1번. 첫인상 형성과 관련해 다음 보기 설명에 가장 부합하는 용어는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문제 유형은 가끔 가다가 출제가 되고 있고 요 근래 들어서 자꾸 출제가 되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첫 만남에서 짧은 순간에 결정된 첫인상이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첫인상이 단단하게 굳어 쉽게 바뀌지 않는 현상. 단단하게 굳어. 저게 어떻게 보면 키워드가 될 거예요. 단단하게 굳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라고 키워드가 나오면 무조건 답은 콘크리트 법칙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이후에 입력되는 정보들에 대한 판단도 똑같이 처음 해봤던 첫인상처럼 맥을 잇게 됩니다. 이거 제가 맥락 효과. 한번 판단 내리면 상황이 달라져도 판단을 웬만하면 바꾸려 하지 않아요. 한번 딱 보고 깡패 그러면 잘 안 바꾸죠. 그 다음에 일관성의 오류입니다. 깡패라고 보면 다 안 바꾼다는 게 아니라 한번 딱 판단 내리고 나선 쉽게 안 바꿔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을 뭐라 말씀드릴까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특징 잡아가지고요.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데 활용하는 걸 저희가 부정성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요 근래에 이 부정성의 법칙도 꽤나 자주 출제가 됩니다. 아마 3월달에 출제가 됐죠. 제 기억이 맞으면 이번 3회차에 한번 판단을 내릴 때 가능하면 노력을 덜 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대한민국 첫인상 그러면 3초 만에 상대방의 80% 이상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아주 파편적인 정보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80% 이상을 판단한다는 건 웬만한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뭐 굳이 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야 될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문제에서는 단단하게 굳어 쉽게 바뀌지 않는 현상, 콘크리트 법칙. 자, 이렇게 충분히 구별해낼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에서 상황별 인사의 종류를 찾아 바르게 선택한 거. 인사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될 텐데 최근 들어서 나오는 아주 뭐 이 문제 유형마저도 이제는 고착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보기를 볼까요? 단체 손님을 마지막으로 배웅할 때. 자, 배웅이라고 나옵니다. 배웅 정중예입니다. 정중예. 어떤 분이 그럼 단체 손님이 100명이 오면 100번 정중예를 합니까? 라고 얘기하던데 손님들이 나가실 때 한 번에 전체적으로 인사하셔도 되잖아요. 아니면 한 번이 안 되면 뭐 10번 나눠서 하든가. 그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정중예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상견례 장소에서 상견례 장소에서 그러면 정중예죠. 그죠? 사무실로 출근하여 상사에게 인사할 경우 출근한 다음에 오늘 처음 봐요 이 상사. 그럼 무슨 인사? 보통예. 복잡한 엘리베이터. 자, 엘리베이터 나옵니다. 회사에서 좁은 곳의 대명사 엘리베이터 목예입니다.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바르게 연결된 거 뭘까요? 바르게 연결된 건 1번 정중예. 나는 보통예가 아니라 정중예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는 목예가 아니라 보통예. 라는 보통예가 아니라 목예. 그리고 라가 정중예 아니죠. 목예입니다. 목예. 이해가시겠죠? 아주 전형적으로 저희가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인사에 대한 건 뭐 무조건 알고 계셔야죠. 다음 문제. 전통 예절에서 절의 종류 중 답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 답배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답배.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답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라고 나옵니다. 원래는 답배라고만 나오면 실제로 답을 찾아야 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답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실제 문제의 키워드는 어디 있느냐? 높은 어른이나 의식 행사에 주로 사용됩니다. 높은 어른이나 의식 행사에 주로 사용돼요.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격식을 갖춰야 된다는 소리일 거예요. 그럼 격식을 갖춰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뭐예요? 큰 절의 의미를 갖고 있는 진예죠. 진예.
이해가세요? 진예라는 걸 구별하시면 됩니다. 배례는 가장 큰 절, 흔히 저희가 이제 관례, 혼례, 상례, 제례, 흔히 저희가 이거 관혼상제라고 부르죠. 알고 계시는. 그다음에 수연, 뭐 60, 고희, 70, 뭐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걸 저희가 배례, 그다음에 뭐 학렬이 같은 사람, 관직의 품계가 같은 사람, 흔히 저희가 요즘 말로 하면 동기죠. 동기, 그죠? 동기, 행례, 보통절, 그다음에 답배시 사용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답배라고만 나왔다면 초래죠. 초래. 그죠? 답배 사용 시 해야 되는 건 초래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전통적인 공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뭘까요? 자, 공수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라고 얘기가 되면 남좌 여우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남좌 여우 분명히 언제 바뀝니까? 그러면 흔히 이제 저는 수업할 때 이거 말씀드릴 때 망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사 시에는 바뀌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우리 그 선조 위에 있는 선대 분들한테 제사 지낼 때는 망자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상가집이나 이런 거 표현할 때 망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그때만 바뀌어요. 상가집에 갔을 때만, 또는 격식이 필요한 자리에서 이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1번. 평상시와 흉사시의 손위치가 같아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남좌 여우예요. 분명히. 언제 바뀌냐? 망자를 대할 때 바뀌어요. 2번. 평상시 남자는 오른손을, 남좌 안 맞죠? 2번 잘못됐습니다. 3번. 흉사시 여자는 왼손을 위로하여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잡습니다. 평상시가 남좌 여우인데요. 상갓집이나 이런 데 갔을 경우에 격식 있는 자리에 가면 남우여좌가 되거든요. 그럼 설명은 3번이 맞는 설명이죠. 흉사시 남자는 왼손을 위로하여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뀐다니까요. 흉사할 때 남자와 여자의 손위치는 같다? 아니 남좌 여우라니까요. 그죠? 충분히 저희가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사례에 해당하는 화법의 명칭 뭘까요? 자, 화법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꼭 보기에서 특정한 키워드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보기, 상대와 어떤 대화를 나눌 때 부정과 긍정의 내용을 혼합해야 하는 경우. 자, 부정과 긍정의 내용을 혼합한다. 이왕이면 부정적 내용을 먼저 말하고, 끝날 때 긍정적 언어로 마감하세요. 처음에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됐다면, 또는 문장이 시작됐다면 끝에는 긍정적인 화법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흔히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다른 걸로 표현할 때 이제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실제로 봤을 때 이해가시죠? 그래서 관점의 차이가 생깁니다. 라는 관점으로 얘기하는 화법, 저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론슨 화법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아론슨 화법.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화법, 아론슨 화법과 제일 헷갈리는 거 보상화법이죠. 약점이 있으면 반대로 강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연관적, 대칭적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고객이 아우 여기 가방 왜 이렇게 비싸요? 약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면 고객님 저희 가방 비싼 만큼 품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품보다. 약점이 있으면 반대로 강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보상화법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불평 고객 유형은 무엇일까요? 자, 제가 요 근래에 봤던 시험 문제들 가지고 난이도가 하 수준입니다. 라고 자꾸만 언급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실무론 파트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수업을 할 때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라는 문제들만을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가지고 난이도가 높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무조건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문제 유형 또한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보기 모든 상황에서 평균 이상의 불평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두 번째, 다른 유형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소외의식을 갖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뭐 하여간 심하게 삐졌다는 얘기일 거예요. 세 번째, 서비스 제공자를 비롯해 제3자에게도 불평을 하는 고객 유형입니다. 여기서 딱 답을 지목할 키워드가 나옵니다. 제3자에게도 불평적인 불만의 구전을 합니다. 제3자 구전을 합니다. 네 가지의
불평 고객 스타일 중에 형태 중에 유일하게 제3자에게 구전하는 사람 누굽니까? 행동 불평자입니다. 행동 불평자. 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가지를 따로따로 기억하시면 방법 없어요. 이건 그냥 소극적으로 불평하는 사람, 수동적 불평자. 잘 보세요. 우리 매장에 처음 온 사람이에요. 우리 매장에 처음 왔어요. 이 사람. 불만적인 불편한 게 보여요. 물건 구매할 때 매장에 얘기할까요? 얘기 안 합니다. 왜요? 오늘 처음 왔으니까요. 제3자 구전할까요? 아니요. 제3자 구전 안 해요. 왜? 난 오늘 이 물건만 사가면 되니까요. 이해가시죠? 수동적 불평자입니다. 두 개 다 안 해요. 자, 그런데 이 물건이 필요해서 내가 가봤던 매장이니까 다음번에 또 옵니다. 이 사람 두 번째 옵니다. 그럼 누구예요? 이제부터는 고객이죠. 고객이라는 건 지난번에 봤던 불편한 거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럼 뭐 할까요? 내가 이 매장을 도와준다고 믿어요. 그래서 매장에 불만을 표현합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불만을 표현할 때 이 사람한테 매장이 빠르게 대처에 응하게 되면 이 고객은 저희가 알고 있는 충성 고객화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러면서도 제3자 구전 하지 않습니다. 매장에 불만한 거 불만 표현 합니다만 제3자 구전은 안 해요. 이런 거 저희가 표현 불평자. 분명히 내가 오늘 이야기하고 갑니다. 갔다가 다음번에 또 옵니다. 세 번째 왔어요. 세 번째. 그런데 지난번에 바꾼다 해놓고 안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장에 얘기할까요? 아니요. 얘기 안 해요. 왜? 해봤자 들어먹지도 않는다고 알게 됐잖아요. 이제. 이해가세요? 이 사람은 뭐 알아보기 시작할까요? 네. 다른 매장 알아보기 시작할 거야. 왜? 내 얘기를 들어먹지도 않는 매장에 올 필요 없잖아요. 분명히. 이해가시죠? 이 사람이 조금 어려운 이번 단계 사람이 어려운 이유는 제3자 구전은 분명히 안 해요. 이 사람도. 그러면서 뭐 해요? 네, 내 지인들한테는 구전할 거야. 왜? 나랑 친한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들은 뭐 하려고? 이 매장 못 오게 만들려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매장에다 불만 표현하지 않아요. 제3자 구전 안 해요. 지금 놀랍게도 아까 보셨던 수동적 불평자하고 똑같죠. 그죠? 그런데 수동적 불평자는 오늘 처음 온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몇 번째 온 사람이에요. 화내는 불평자라고 저희가 부르죠. 이 사람을.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제3자 구전은 안 하지만 내 지인들한테는 구전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화내는 불평자를 그래서 저희가 경로자라고 불러요. 마지막 세 단계는 다 안 했는데 유일하게 하나 하는 거 제3자 구전합니다. 행동 불평자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구별하시면 이 문제는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돼도 무조건 맞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불만 고객 관리와 관련해 컴플레인 처리 시에 유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컴플레인을 처리할 때 컴플레인은 아시겠지만 단순한 불평 정도잖아요. 그죠? 이걸 갖고 처리할 때 유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1번 잘못된 점은 솔직하게 사과합니다. 맞죠? 2번 고객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습니다. 맞아요. 불평 얘기했더니 이놈은 뭘 요구하는 놈일까?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3번 고객의 입장에서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합니다. 맞죠? 이것도. 4번 설명은 개인 견해를 바탕으로 진솔하게 합니다. 지금 고객과 개인적인 친분 쌓으시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컴플레인 처리할 때 고객과 내가 친구가 될 기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4번은 설명이 잘못되어 있죠. 설명은 사실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특히나 우리 회사가 정해져 있는 우리 회사의 룰, 쉽게 해서 뭐 표준 매뉴얼이라든가 어떤 뭐 불평에 대한 처리의 규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죠. 분명히. 5번 상대방에게 동조해 가면서 긍정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맞아요. 요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서 동조해 갑니다. 동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저걸 컴플레인을 처리할 때는 실제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처리 시에는 우리 회사 입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왜? 나는 우리 회사를 떠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현장 가면 저거 엉뚱하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실제로. 무슨 얘기냐? 동조해 간다라고 얘기해놓고 한참 동조하다가 나중에 우리 기업 쪽으로 못 와요. 우리 매장 쪽으로.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나가서 담배 피면서 뭐라 그래요? 저도 여기 다니고 싶어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굉장히 잘못되게 표현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저 5번에 있는 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문제 풀 때는 4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개인 견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 공공부문에서 발생되는 고객 문제 행동에 관한 용어 중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이미 고착화가 돼버렸고요. 이 문제는 특히나 다산 콜센터 CS 리더스 문제에서 다산 콜센터입니다 라고 나와서 자기 주장 반복하고 장시간 통화를 요구하는 경우, 자 이렇게 나오는 것들 키워드를 보게 된다면 무조건 답은 강성민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네, 이 문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산 콜센터에서 처음으로 이제 요 명칭을 사용을 했던 거고요. 자기 주장의 반복, 장시간 통화를 요구합니다. 자, 이런 거 우리가 강성민원이라고 합니다. 아예 기억하십시오. 이 문제는 문제 유형과 정답을 아예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 불만 고객 응대의 기본 원칙과 관련해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자, 불만 고객 응대의 기본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5개가 보기 아래 보기에 다 설명되고 있어요. 자, 그럼 보기를 볼까요? 서비스 종사자의 입장에서 고객이 화를 낼 경우 그것은 나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일 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복잡한 규정과 제도에 대해 항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 나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일 처리와 기본적으로 복잡한 규정과 제도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그 불만, 천둥을 치는 하늘과 같은 이 사람 앞에 내가 맨 앞에 서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불만, 천둥이 나를 통해서 사그라질 때까지 내가 그 앞에 서서 역할을 다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저희가 이걸 뭐라 불러요? 피레침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무슨 천둥을 치는 하늘과 같은 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그렇다고 무조건 뭐 하늘의 어떤 절대 권능을 가졌다 이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고객이. 대신에 제가 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느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엔 직원들도 다 감정을 갖고 있는 하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과연 이렇게 이런 피레침의 역할을, 이 피레침의 원칙을 가지고 매번 이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충분히 그걸 빨리 이 감정에, 흔히 저희가 이제 뭐 멘탈 붕괴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걸 빨리 가져갈 회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다 보니까 한동안 기업에선 회복 탄력성이라는 걸 가지고 교육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요. 흔히 이제 셀프 리더십이라는 걸로 확대를 시키면서 했었는데,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직무 로테이션이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왜 이 고객은 한 번 왔다 갈 수는 있겠지만 이 직원은 계속 이 자리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구별을 좀 하시는, 예를 들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코칭의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코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키워드를 꼭 기억하세요. 1대1. 네, 코치와 피코치 1대1. 이러다 보니까 이 둘이 상호작용이라는 걸 합니다. 서로 간에. 상호작용의 대표적인 방법론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코칭 방법을 많이 쓰는 게 현장 실무 교육, 흔히 저희가 알고 OJT라는 방법이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OJT 안에는 거꾸로 가면 코칭과 멘토링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요 키워드만 기억하고 계신다면 단점, 장점을 달달달 외우지 않으셔도 충분히 구별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1번. 교육의 성패가 코치의 능력에 지나치게 좌우됩니다. 맞죠? 왜요? 1대1이니까요. 2번. 업무 수행 성과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요. 정말요? 그럼 OJT가 필요 없겠네요. 네, 그럴 리가 있나요? 직접 관련성이 있습니다. 코치와 학습자 간의 계약 관계는 학습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계약 관계가 지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아니라 지장을 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 내용이 저렇게 그대로 표현해 놓고요. 제가 왜 문제라고 했느냐? 저걸 장점에 갖다 끼워 넣거든요. 문제를 낼 때. 4번 1대1 방식이므로 코치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노동집약적이다. 이건 아까 키워드에서 1대1이라고 말씀드렸어요. 5번 매일 실시되는 코칭은 학습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당연하죠. 네,
매일매일 본다는 건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코칭에 대한 문제가 장점 단점이 나올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1대1, 그 다음에 이 안에 둘이 상호작용할 겁니다. 여기에 쓰는 방법은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흔히 코칭을 저희가 질문 스킬이라고 부르고요. 이 질문 스킬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코칭에 대한 문제 꼭 기억하셔서 다음에 어떻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무론 1번부터 10번까지 쭉 문제를 풀어봤고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었습니다. 요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만으로 시험 준비가 가능하다면 뭐 저희 입장에서 감사한 일이고요. 만약에 이것 말고 나는 구체적인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저희 거 홍보할 시간. 자,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 두 가지 사진, 위에 쪽에 있는 게 저희 네이버에 있는 카페고요. 대표 카페고요. 저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찾아오시게 되면 포털 사이트마다 박정민 강사라고 검색하시면 다 나올 거예요. 네이버 카페는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유념을 부탁드리고요. 카페에 오시게 되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또는 다양한 형태, 포맷, 여러 가지 분류된 문제의 문제집, 시험 대비 문제집으로 저 분석 솔루션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료화된 건 아래쪽에 보시는 저 세 가지 저희가 요번에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이북의 형태로 다 저작권 등록을 해서 출판 등록을 해가지고 현재 온라인 서점이나 뭐 윌라 어디 뭐죠?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책을 볼 수 있는 곳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대여도 되고 있어요. 활용해 보시면 세 개 중에 한 개만 구매를 하시더라도 카페에 오시게 되면 나머지 자료들도 다 확인하실 수 있게끔 등업을 시켜 드립니다. 카페에 와서 구입하시게 되면 프린트가 가능하세요. 네, 그것까지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차이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아마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마 시중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월등하게 문제풀이에 대한 솔루션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단 한 번 시험 접수에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압도적인 솔루션입니다. 물론 제가 만든 거니까요. 네, 활용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CS 실무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도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